안녕하세요, 한나팀입니다. 야, 오늘 이 옷을 입고 진도 많이 나가네요. 예, 오늘 마지막 파트, 마지막 진도입니다. 바로 조선시대 이제 마무리인데요. 예, 이제 조선시대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시대 이런 향촌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성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있는 그런 학문들. 조선시대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학문, 그런 학문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런 촌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촌락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만들었던 공동체 조직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정리할 건데,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막 사실 출제가 많이 되고 그런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닌데, 정리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조선시대 이런 향촌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향촌 필기 옆에다가 여기다 바로 할게요. 향하고 촌은 뭐냐면, 향은 이제 군현을 얘기하는 거야. 군현. 좀 큰 걸 군현이라고 하고, 군현에는 지방관이 있어요. 근데 촌은 이제 면리, 무슨 면, 무슨 리, 그러니까 무슨 군, 무슨 현,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현은 이제 시, 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면리는 이제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작은 단계. 면리에는 지방간이 없어요. 그래서 면리에는 지방간이 없어. 그럼 면리는 누가 다스려? 지방간이 없는데? 뭐 다툼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럼 거기에 사는 그 고을 중에서 가장 양반이고 좀 학식이 뛰어나고, 이분이 저기 과거 시험까지 봐가지고 뭐 어디까지 지냈던 분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존경스러운 분이 마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향촌 사회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향촌 사회에서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중앙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정보와 이렇게 밑에 유양소와 연계를 하는 경제소라는, 사실 이거는 관청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 단체죠. 그리고 유양소가 있습니다. 유양소도 하나의 그냥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림들의 모임. 그리고 이제 수령이 있고 향리가 있죠. 향리는 수령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령이 사또 옆에는 막 이방이라 가지고 얘 사또 막 이래서 막 수염막에 기르고 막 이렇게 막 싸바싸바 하는 그런 이방 있죠. 이방뿐만이 아니라 이방, 호방, 예방, 이호, 예병, 형, 공 이렇게 다 있어요. 수령 옆에도 똑같이 육방 체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리는 수령을 도와주는 거죠. 이제 수령을 이렇게 보조한다. 유양소의 역할도 수령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보조하지만 더 낮은 단계는 아니고 약간 도와주는,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단계, 약간 동등하거나 혹은 위에서, 어떻게 보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 유양소는 그 동네 조금 한따까리 하는 사림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유양소는 향리는 감찰해. 얘가 무슨 뇌물을 저지르진 않을지, 고을에 나쁜 짓을 하진 않을지 감찰을 합니다. 경제소는 유양소와 정부의 중간중간 유양소가 이러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연락하는 연락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유양소입니다. 유양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국가가 정부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봐서 이제 수령을 파견을 하잖아요. 수령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수령은 원래 그 고을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수령은 그 고을로 파견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고을의 일을 더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타지로 가야 돼. 그게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고을에서 오래 살았던 그 고을의 유지, 높은 양반들이야. 그래서 그 고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아. 그래서 수령이 오면 이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 요 마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네. 이러면서 이 마을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을의 분위기를 좀 알려주고, 그 마을에 좀 지혜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았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림들, 양반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그 고을의 풍속을 교정한다던가, 그리고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만들어요. 막 자기는 유양소에서 만든 것들이 유양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뭐 이런 명단 같은 거, 향안, 그리고 향회도 만들어. 회의, 자기네들끼리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양반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 수령이 요즘에 좀 막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번 수령이 좀 이상해. 막 수령 까기도 하고 막 이래서 향회. 그리고 규약도 만들어. 향규. 이런 자체적으로. 그래서 약간 유양소는 지방자치적인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비교를 한다면 국가 공무원과 또 지방자치적인, 요즘도 그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양소는 나중에 유양소가 경제소가 혁파되고 나서는 유양소가 나중에 명칭이 바뀌어요. 유자만 빠져가지고 향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향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향청이나 향소로 명칭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에는 향촌사회 이런 지방행정은 이러한 흐름으로 되었다라는 거지. 국가 왕이 이제 수령을 파견하면 향리는 이제 수령을 도와주고, 유양소는 수령을 도와주면서도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이 일을 잘 하는지 약간 감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약간 동등한 관계. 그리고 경제소는 유양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유양소를 감시하기도 하면서 유양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앙에 전달해주고, 또 중앙이 또 유양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이렇게 경제소가 유양소한테 전달해주고, 왔다 갔다 연락 기능을 해주는 게 경제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촌사회가 존재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칸이 남으니까 필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성리학의 발달. 자, 조선시대 향촌사회는 또한 이런 성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리학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습이 향촌사회에서 나타납니다. 향촌사회에서는 뭐를 중시했냐면 예학을 중시했어요. 예학이라는 거는 이런 성리학적인 질서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예학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주로 소학을 공부하고 주자가래를 공부하고 뭐 삼강오륜을 공부하고, 삼강오륜 보면은 뭐 붕우유신, 군신유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뭐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도덕 윤리가 바로 예학입니다. 예학, 예를 지켜야 한다. 양반은 선비라면 예를 지켜야 하고, 성리학적 사회이기 때문에 어른한테 예를 지켜야 되고, 이런 예의, 이런 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좀 어느 정도 유교 정신이 남아있죠? 좋은 것도 있고, 물론 고리타분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리학적인 도덕윤리, 충인, 예, 지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도덕윤리가 바로 예학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주자가래, 소학, 대학 이런 것들 다 예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삼강오륜 등 이런 성리학적 그런 사회, 성리학적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학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 그런 예학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윗사람을 공경하고 되게 효도하고 제사를 중시하고 우리의 가문을 중시하고 그런 건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단점도 있죠. 자, 예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자를 중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고, 장자에게 이제 상속을 다 물려주고, 장자, 장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장자, 우리 장손, 우리 큰아들, 이런 식으로. 큰아들 위주의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종실, 종갓집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들. 장자가 있어야 돼. 제사는 여자가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끊어진다. 아들이 없으면 우리 끝나진다. 그냥 남아선호 사상이 이제 심해져요. 남아선호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지. 남존여비가 돼서 문제지. 남존여비가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여자들
싫어하는 남존여비. 그러면서 이제 과부는 또 제가 허용도 안 해. 과부제가 금지. 그래서 연령은 세워놓고 그냥 계속 시어머니랑 계속 살아야 돼. 시집살이하고 이런 식으로 과부의 재혼 허용 금지. 그리고 이제 이런 서자 차별, 뭐 서울이라고 쓸게요. 서울의 차별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예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들도 많죠. 너무 지독하게 성리학 중심이다 보니까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이 장자 중시와 아들 선호, 남아 선호 사상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시바지 들어보셨죠? 뭐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 근데 여러분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그 여자의 성령 자체가 아니라 남자가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 아시죠? XXXY. 여러분들이 그 생물 시간에 공부를 하셨으면 알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남자로부터 성염사체를 받아가지고 그 성별을 결정한 건 남자란 말이야. 여자 탓이 아니야. 근데도 아들을 못 낳으면은 칠거지약이라 가지고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그 정이 들었고 너가 일도 잘하고 하는데 쫓아낼 수는 없고 그럼 씨바지를 드리겠다. 그래서 어린 여자를 씨바지를 드려. 바로 옆방에서 신랑이랑 그렇게 그 짓을 해도 어떻게 뭐라고 질투할 수가 없어. 질투를 하면 또 칠거지약으로 쫓겨나. 근데 씨바지를 드렸는데 그 씨바지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한 동안은 완전 최고의 대우를 받지. 근데 걔가 만약에 또 딸을 낳잖아? 딸 데리고 도망이 아니라 그냥 쫓겨나. 그럼 그 딸도 또 씨바지 일을 하는 거야. 씨바지 마을이 있어. 근데 웃긴 게 그 딸도 어쨌든 그 씨잖아. 그쪽 집안 씨잖아. 그래도 쫓아내. 그 씨바지를 들였다는 거를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갓난아기 이제 몸 풀자마자 이제 막 100일 되기 전에 몰래 야반도주 해야 돼. 돈 어느 정도 받고. 하지만 많이 받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꽤 처음에 약속한 돈을 주고 몸 풀고 잘 대우해주고 심지어 땅까지 주고 그리고 씨바지를 내보내고 그 씨바지가 낳은 아들을 진짜 그 정실분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키워요. 근데 씨바지는 그나마 그렇다고 치는데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시네리예요. 시네리는 아들이 아무리 씨바지를 들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거나 씨가 없구나. 고자거나 아무튼 씨를 줄 수가 없는 애구나. 이거는 며느리 탓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정실 며느리한테 임신은 시켜야겠다. 재산은 지내야 되니까. 예학을 중시하니까 아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네리는 뭐냐면 남자를 그렇다고 아무 남자랑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네리를 어디서 납치해 오냐면 서울에 오는 그런 청년들 있죠. 보쌈을 해. 그럼 그 청년들은 어느 정도 그게 시네리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한테만 이제 약간 정력에 좋다는 음식도 먹이고 3, 4일 동안 가둬놓고 계속 그 며느리와 계속 잠자리를 하게 만들어.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내죠. 3, 4일 동안. 또 밥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4일 동안 열심히 양기가 뽑히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야? 자기 자식이 아닌데 그럼 미친 짓까지 했다라는 거야. 이런 예학적으로 이런 아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그놈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때문에 여자가 좀 지내면 어때? 이게 좀 문제죠. 조선시대에. 그러한 시네리는 그것도 되게 웃겨요. 시네리를 하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행인데 시네리를 받았는데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네리를 하면서 딸을 낳으면 그냥 그 딸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어디다 갖다 버리거나 그리고 다시 또 시네리를 맞거나 그리고 시네리를 받아서 아들을 낳잖아? 그럼 아들을 낳고 그 아들만 키우고 조용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디서 동아줄을 가지고 놓고 간대. 자살해라. 남의 남자와 몸을 섞었으니. 그냥 아들 낳고 나면은 그냥 버림당하는 거야. 그래서 목매달아 죽고 그러면 조용히 얘가 아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른 며느리를 구한다던가 소문날까봐 그거를 발설할까봐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예. 내가 시바지 시네리를 예전에 준비한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길게 하게 됐어요.
자, 어쨌든 예학은 그런 학문이고요. 예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은 특별해. 그래서 족보를 연구하는 보학도 생깁니다. 우리 가문의 그러한 그 선조들을 연구하고 족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 막 그 위인이 없나 막 찾고 족보의 횡렬 막 이런 거 따져가면서 족보를 연구해가면서 그걸 또 기록하는 보학도 연구해서 가문의 내력이나 족보를 연구하는 그게 보학입니다. 근데 보학도 이때 무시 못할 학문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양반들의 신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적 우위성 우리는 너희들 천민과 상민과 완전 다르다. 우리는 혈통부터 고귀한 혈통이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보학을 연구를 하죠. 양반의 신분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학은. 근데 이제 보학은 이제 그러다가 초기에는 이제 신분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이제 보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문벌을 자기의 가문의 그런 문벌을 과시하고 나중에는 이제 붕당을 연구하는 나중에 붕당을 구별할 때 이 보학이 중요한 자료가 되죠. 붕당 구별하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붕당을 막 연구할 때 이런 보학 같은 것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상복을 며칠 입냐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속 논쟁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또 이제 고을에 이런 서원이라는 게 세워지게 됩니다. 서원은 여러분 1,000원짜리 뒤에 있었는데 요즘 1,000원짜리 뒤에는 그게 없나? 1,000원짜리 뒤에 도산서원 있잖아요. 1,000원짜리가 이제 이황, 태계 이황과 관련된 도산서원.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낄게요. 서원에 가면 이런 식의 이제 기숙사 학교입니다. 학교. 이게 담이 이렇게 있고 앞에는 이렇게 사당 공부하는 경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막 기숙사 이렇게 막 건물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방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키가 고작해 150 정도니까.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제 뭐 태계 이황 선생님을 기리는 사당. 태계 이황 선생님이 죽었을 때 사당에다가 모셔놓고 맨날 가서 제사 지내고 이황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뭐 후황량성도 하지만 제사도 지내는. 그래서 제사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이 둘 다 있어요. 서원에 가보면 다 그래요. 앞에서는 공부하는 그런 경당 이렇게 큰 강당 같은 거 있고 이제 뒤에서는 제사 지내고 거의 서원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도산서원, 뭐 백운동 서원, 뭐 여러 서원들 많죠. 우리나라에. 사실 서원은 살인들의 그런 교육기관이면서 하나의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데 서원은 아까 말한 그런 사당, 사묘가 있고 그리고 서재, 공부하는 서재도 있고 경당도 있고 그래서 기능이 제사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서원에 있는 사람들은 군역도 면제를 받았어. 학생이다 막 이러면 거죠. 평생 학생이다 이러면서 이제 서원에 있는 학생들, 서원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 모두 다 군역 면제를 받았어. 그리고 국가에서도 좀 서원을 장려했거든요. 그래서 최초가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고 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인데 이 백운동 서원에 이황의 건의로 사액서원이 됐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황이 서원은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고 후황양성을 하고 어린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자가래와 막 이런 뭐 소학, 대학 뭐 이런 성리학의 질서를 공부하는 좋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더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사액을 받아, 노비를 받고 땅을 받아. 국가에서 그런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왕이 그 서원의 현판까지 써줘. 너는 이제 국가에서 사액을 받았으니까 이런 약간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백운동 서원의 이름을 이황의 건의로 사액받아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현판은 이때 왕이 직접 쓰기도 하고 소수서원으로 바뀌었다. 소수서원으로
사익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익받은 사원들이 되게 많았어. 그럼 이 사원은 여기서 사익을 받느라고 땅도 받고 노비도 받고 또 그런 쌀이나 이런 지원도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라 군역 면제 받고 점차 이 서원의 폐단이 나타나겠죠. 이 안에서 엄청난 또 이런 부정부패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일단 국가의 국고가 이쪽으로 많이 탈탈탈탈 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붕당의 근거지가 되고, 왜냐면 너 도산서원 출신? 나도 도산서원 출신인데, 그 선생이 아직도 잘 계시나? 이러면서 이렇게 뒤를 봐주고, 이제 과거 시험을 봤을 때, 무조건 도산서원 출신으로 뽑아. 그쪽은 100% 확실하네. 우리 이황 선생님은 욕먹일 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쪽 서원 출신만 뽑고, 우리나라 원래 학연지연 심하잖아요? 이러면서 붕당의 근거지가 돼. 무슨 서원 출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실제로 붕당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동인서인으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이황, 이희, 이렇게 그 선생님 그쪽으로 나눠지게 된 게 시초거든요.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가 되고, 당쟁의 원인이 돼서 비판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이 초반에는 좋은 의도로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서원의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애버리죠. 서원은 세금만 엄청나게 뺑땅 쳐가는 서원을 혁파하게 되지. 자, 그래서 나중에 그다음에 향약은요. 향촌의 그런 약속 같은 건데 이런 양반들이 이런 향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서로 도와주고 취지는 좋아요. 뭐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상유 도와주고 뭐 과실상규 서로 뭐 실수했을 때 서로 좀 이렇게 감시하고 좀 이렇게 충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속상규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향약은 이런 사림들이 만들었던 향촌 자치 규약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향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을의 약속, 규약. 그래서 우리 서로 돕고, 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광조는 이러한 자치규약. 사림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자치적으로 훈구파들을 견제하면서 자치적으로 그 고을을 다스리는 걸 되게 강조했는데, 조광조가 이제 여시향약이라는 거를 중국에서 들여와서 여시향약이라는 걸 만든 뒤로 그 뒤로 이제 향약이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황과 이희가 그거를 확대시킵니다. 이황과 이희의 노력으로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취지는 좋지만 이런 향약을 만들고 향약이란 걸 만들면서 그런 고을 사람들의 백성들한테 간섭을 하면서 사림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런 지위를 높이게 하는데 이 향약을 이용한 거지 사실. 간섭이야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향약을 지켜야지 향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거는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간섭의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사림의 이런 약간 향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향약은.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요거 때문에 향약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향약을 지키고 향약이 점점 강해지면 수령의 권한이 약해지겠죠. 에이 저 수령은 온지 며칠밖에 되지도 않은 애송이가 뭘 알아. 향약을 지켜야지. 우리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향약이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마을의 대표적인 그런 규약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향약을 따르게 되면서 수령의 권한이 약해지게 되는 또 그러한 이제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거. 사실은 이러한 정치 상황이지만 왕권이 강할 때야 수령의 권한이 강하지. 왕권이 약해지고 나중에 붕당이 되고 점점 사림의 권위가 높아지고 나서는 유양소가 거의 이제 장악을 하고 이 향청, 향소, 향약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마을을 다스리는 하나의 메인이 돼버리긴 했어요. 수령과 향리는 진짜 거의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그것이 조선 후기의 또 문제이기도 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런 흐름을 이거는 정치사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요런 예학, 보학, 서원, 향약 이런 것들이 다 성리학의 발달 때문에 나타나게 된 학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많이 외울 내용은 없고요. 그런 사액서원에 대한 그런 내용, 이것도 다 이미 예전에 정치사에서 배웠던 거니까 명칭에 대한 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학과 보학은 다른 거니까 예학은 그런 예에 관한 도덕윤리, 성리학적인 예, 뭐 이런 주자가래, 뭐 이런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방법, 아무튼 그러한 유교적인 그런 법률. 보학은 족보학이에요. 말 그대로 족보와 관련된 거. 자, 그럼 한 개 더 이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파트를 나누기가 애매해서 한 개 더 필기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촌락의 구성. 뒤에는 쉬워요. 자, 조선시대 이런 촌락의 구성과 그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편제가 되었느냐, 이제 촌락을 어떤 식으로 편제했느냐. 일단은 면리제가 앞에 나왔었죠. 향촌 면리제, 그리고 오가작통제가 있어요.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면리제는 면과 리로 나눠가지고 세분화했다라는 거. 몇 개의 리가 더 작은 거예요. 몇 개의 리를 면으로 편제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다. 오가작통제는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세금을 여기서 이제 알아서 걷어서 모아서 걷고, 누군가 여기서 이탈을 했을 경우 나머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서로 좀 감시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오가작통제예요.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통수를 시켜요. 통수가 통수를 치기도 했겠지. 어쨌든 5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통제하려고 했던, 세금 같은 거 낸다던가 뭐 이런 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편제죠. 오가작통제. 면리제 그 안에는 또 오가작통제가 있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촌락의 종류. 자, 촌락의 종류는 뭐 어떤 계층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촌락의 특징에 따라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2개로 나눕니다. 잘 사는 곳, 못 사는 곳. 근데 그거는 뭐 지금도 비슷하죠. 어디가 잘 사나요? 우리는 지금은 한강 이 남쪽이 잘 살죠. 강남. 그런데 또 진짜 알짜부자들은 강북에도 많이 살아요, 여러분. 저기 저쪽 성북동, 삼청동 이렇게 있습니다, 나름. 저쪽도 꽤 좋은 집 많던데. 부암도? 강남은 약간 좀 잘 살게 된 사람들이라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고, 나이 든 이제 알부자들은 위쪽에, 강북 쪽에 그냥 한적한 데서 집 지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촌은 양반이 거주해서 반촌입니다. 양반의 그 반자예요. 반촌. 양반 거주. 쉽죠? 양반 거주. 그리고 주로 양반들이 사는데, 주로 같은 성씨끼리 살거나 같은 동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같은 친척들끼리, 동족끼리 살다가 점차 이 양반들 반촌이 동성촌으로 발전해요. 좀 더 커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씨마을, 이씨마을, 안동 김씨마을 이런 게 있잖아. 하회마을 이래가지고 안동 김씨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지금도 안동에 있죠. 그런 식으로 저희 그 전주에 가면은 최씨마을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성촌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 민촌은 그냥 평민들이 살아서 민촌이에요. 이제 평민이나 천민들. 그래서 민촌은 주로 그렇고, 주로 얘네들은 이제 양반 지주들의 소작농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민촌은 주로 이제 논이나 밭 근처에 민촌이 있고, 반촌은 이제 살기 좋은 곳에 이렇게 모아놓죠. 다
기와집으로만 되어 있고 반민초는 다 초가집으로만 주로 되어 있겠지. 그리고 이외에 다른 특이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써놓을게요. 이외에 역촌, 진촌, 흔히 말하면 어촌, 그런 거, 어촌, 그리고 점촌 등도 존재했다. 역촌은 말 그대로 그 역 근처에 있는 게 역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은 곳인데 거기에 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국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말을 빌려간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 역촌, 구파밭이 역촌이에요. 구파밭. 그리고 진촌은 말 그대로 무슨 진이 있었던 게 나룻배 같은 거라든지 그 진영이 있었다든지 무슨 진이 있는데 중강진? 거기는 북한 쪽이고 우리나라도 무슨 진이 있는데 한강진인가? 아무튼 진이 있어요. 그런 진영이 다 있었던 거. 그리고 어촌은 말 그대로 어촌. 그리고 점촌은 수작업을 하는 그런 수공업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촌이라고 했었어요. 점 보는 곳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존재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촌락 조직. 자, 촌락 조직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촌락에서 이제 이건 뭐냐면 촌락에서의 공동체 모습, 뭔가 조직을 만들었던 그런 공동체가 뭐가 있네. 정말 쉬운 거죠. 막 두레, 향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동계와 동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계와 동약. 요거는 그냥 그것을 만든 주체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돼요. 동계랑 동약은 선비들이 만든, 양반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족들의 결사체.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친목회를 만든다든지, 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친목회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막 피서 같이 가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양반들끼리도 하나의 양반들끼리 동계를 해가지고 양반들끼리 뭔가 만드는 거. 그런 게 동계 동약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평민들도 만드는 게 있겠죠. 두레. 두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사일을 할 때 도와주는 거. 일반 농민들의 노동을 같이 하는 공동체. 노동작업. 옛날엔 농사 지을 때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내기를 할 때 한 집 모내기 하려면 모아서 같이 돌아가면서 했어야 됐거든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집 도와주고 이 집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두레. 두레는 주로 이제 농사 지을 때 주로 사용을 했던 거. 그 다음에 향도. 향도는 고려 때도 있었습니다. 매양 활동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고려 때 팔만대장경 같은 탑 만든다던가 그런 경전을 만들 때 사람들이 힘을 합쳤던 그런 향도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도 쭉 이어져서 약간 어느 정도 신앙적 기반을 가지고 플러스 해서 이제 얘들은 그러한 공동체 조직인데 신앙적 기반을 가진 공동체 조직인데 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그 향도는 상당했을 때 주로 도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상조? 한라상조, 무슨 보람상조 이런 거? 저는 주로 상을 당했을 때. 그 상을 당했을 때 상여를 매는 상여를 매는 사람이 원래 향도에서 그 상여를 매는 사람 그런 명칭이 나온 거거든요. 향도는 주로 이제 상당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울어줄 사람들이 없을 때 가서 울어주고 이렇게 그 지게꾼이 와가지고 그렇게 상여를 매주고 그런 것들 향도에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신앙적 기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같이 돕자라는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풍습을 더 쓴다면 유행했던 풍습은 돌팔매질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팔매질해서 막 던지는 거 석전 이런 게 유행을 했고. 근데 이거 돌팔매질 하다가 괜히 지나가는 사람 머리 깨지고 뚝배기 깨지고 이래가지고 석전을 금지한 적도 있었어요. 살인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럼 바보 되고 돌 맞고 멀리서 그런 것도 석전 같은 게 유행하기도 했고 향독의 독림계 정도만 적어놓을게요. 향독의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데 향독의 독림계는
그냥 사람들이 향독의 독림계라고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을 만들고 향독의 독림계 이게 축제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며칠 동안 술 마시고 놀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3, 4일 동안 놀고 숙취로 막 일 안 한다 해가지고 양반들을 이걸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금지하기도 했었는데 다 몰래 결국은 하는 그냥 축제 같은 거예요. 향독의 독림계는 그냥 페스티벌. 자, 근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런 마을들의 전반적인 모습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 없고 뭐 반초민초는 당연히 알던 내용이겠죠. 양반이 거주하고 평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따로 있었고 반초는 동성촌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그리고 동계동약은 양반들의 결합체고 두레나 향도는 일반 농민들의 결합체고 이러한 풍습도 있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냥 뒷부분 마무리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세의 사회, 조선의 사회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 태동기의 사회로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짠!